말씀을 드리고 도시적 변화와 구체적으로 그 도시가 겪고 있었던 이 한옥이 어떠한 변화를 근대기에 겪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주제는 네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도시와 서촌에 관한 얘기, 역사도시의 근대적인 변화, 서촌의 근대적인 변화, 하노이의 근대적인 변화인데 아무래도 이야기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정도가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서울이 지난 조선시대의 조선 플러스 상조심리였던 서울의 영역이 1910년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도성까지 줄어들었다가 14년에 그 경계가 변하고 쭉 지금까지 서울이 어떠한 경계를 갖다가 가지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울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서울 이외의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도 중요했지만 강 못지않게 특히 이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서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는 우주로 루트, 중국과의 외교 루트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사실은 도성의 서쪽 편이 지금보다 훨씬 그 중요도가 높았었는데 이 개항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면서 인천이 굉장히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 이 한강 남쪽의 루트가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도시가 이 동북과 남쪽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상대적으로 도성에서 서쪽의 위치가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지도는 이 가운데에 있는 하얗게 된 부분이 1914년까지의 서울의 행정경계였었고 이 노랗게 된 부분이 1936년의 서울의 행정경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디를 담고 있는 지역은 이 부분이 되겠죠. 과거에는 이 전체 도성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심지의 일부였습니다만은 이게 근대 이후로 서울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 지역은 점차 좀 소외되는 충격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도의 모습인데 아마 이미 이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물길과 길의 관계를 굉장히 선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당연히 경복궁의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물길이 하나가 보이고 이 물길이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잘 안 보이는 물길 중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이 궁 안에 들어가서 금당수를 형성하는 물길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기엔 서천의 물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 세 가지 물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아마 백운동천 물길이고 이게 옥류동천 이 부분이 이름이 있었는데 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다음 유인물에 있으면 나중에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잘 안 보이는군요. 요게 이제 사실 여기 1912년 지도하고 몇 개의 지도를 비교를 했는데요. 1912년은 우리가 근대적인 측량 기술을 가지고 서울 또는 전국을 측량한 최초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1912년은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직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식민지 지배기구의 어떤 지배를 위한 인프라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전이어서 사실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도시조직이라고 봐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의 모습을 보면은 조선시대 후기의 서촌의 모습을 갖다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8세기경, 약간 연도가 애매하게 적혔는데 18세기경의 한양 도송도의 그림인데 우리가 보통 수선전도를 통해서 서울의 옛 지도를 갖다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수선전도는 목 하나를 찍기 위한 지도였기 때문에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약화시킨 지도라면은 도송대지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가장 크고요. 이 지도가 굉장히 정밀해요. 마치 우리나라 전통 그림 그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정밀도가 있겠나 싶지만 사실 이 물길을 보시면요. 이 옥류동천, 여기 요 부분까지가 궁이고요. 여기 보시면 옥류동천이 흐르는 요 물길에 정확하게 한 거예요. 요게 사직단이고요. 네,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불을 좀 더 꺼줄 수 있을까요? 아예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은 좋은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뒤에서 보는 물길이 있나요? 먼저 쉽게 보는 물길을 보면 요 물길이 요 물길입니다. 이 물길. 이것이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서 금강수를 형성하는 물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면 이것이 백운농천이 이 물길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물길이 이것이 옥류동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물길의 흐름새가 지금 근대적 측량술로 측량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의 이 당시 요 지도는 당시의 골목길 세세한 것까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드러난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와 이 지도를 비교해보면 사실은 1800년경과 1100여 년 사이 동안에 서울의 도시 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선생님께서 많은 그림을 그려주셨을 때 배경이 됐던 것들도 아마 조선 후기 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모습과 이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됐는데 1921년 지도입니다. 사실 1912년과 1921년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사직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수궁터라고 하는 터의 모습이고, 이게 제가 선화궁은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권문성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에 선화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화궁터도 왜냐면 마찬가지로 같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길들을 보면 이 물길과 이쪽 물길이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 그 한일 병합 이후에 10여 년 사이에 이 도시 조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변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창의궁터라고 해서 영주에 장터가 있던 터인데, 이 터가 1910년경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러분들 아주 식민지 수탈의 그 전초 기지가 되었던 동척의 사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고, 사직단은 그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었던 그 자수궁터에 병원이, 순화병원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천화궁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중에 재생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 큰 틀 내에서의 변화고 도시 조직이나 구체적인 삶의 환경이 변하는 쪽의 변화는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9년에 지금 아마 자세하게 권무성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도시 조직과의 지금과의 도시 조직을 비교해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 지금 물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복개한 도로죠. 그러니까 물길이 도로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일부 도로가 확장된 것, 그 다음에 이런 도로가 개설된 그런 게 몇몇 군데 있는 것 정도 외에는 도시 조직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건축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건축, 땅 위의 건물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만은 그 건물이 앉혀져 있는 땅의 흔적은 몇백 년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종로의 종로길 위에 피막길이 존재가 600년 전에 서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도시 조직이라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도시 조직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길이 덮여서 일반 도로가 되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세세하게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면은 아마 이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권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일부 사용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서촌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에 관한 것들을 조사해보면 크게 골목길에 관한 것과 문화유산 분포라고 해서 자수봉터, 누구의 근대 어떤 문인들에 관한 그런 생각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명품 문화유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시참말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이 서촌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역사성을 어떻게 오늘날 되살릴 것인가 할 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물 하나하나의 가치보다는 어떤 집합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류의 하나가 이런 골목길에 우리가 집착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가치보다는
하나하나는 절대 가치가 낮을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만드는 가치는 하나가 갖는 가치 이상의 것을 갖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이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운동천의 물길을 갖다 뭐 물길만 따로 찍어내고 물길과 함께 있는 주요한 어떤 다리들의 사진. 이 중에 사실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여기 보면 종친교라고 하는 다리가 요 정도에 서촌에서 진입구 정도라고 하니까 요 정도에 있던 건데 이런 다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아마 이 브리지가 단번에 건너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약간 넓으니까 하나 정도의 교각을 설치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가는 자수궁터가 있는 요게 자수궁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비교적 근사한 석교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다리가 존재하잖아요. 그 물길의 가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보면 물길이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물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베니스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베니스의 물길 이상으로 사실 서울의 물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지리 시간이나 다 배우셨겠지만 1년에 반 이상의 그 강수량이 여름 한철에 특정 8월달인가 7월달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서울이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서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까 그 안에 그 털을 닦아서 궁궐을 짓고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땅의 그 경사가 흐름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니까 수량도 일정하지 않은 데다 땅의 흐름 경사가 크다 보니까 물을 갖다가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름 한철에는 물이 넘쳐서 홍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름을 제외한 쪽에는 대부분 건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베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물길은 기본적으로 이중 구조로 하죠. 제가 그 사진 따로 준비하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홍수기에 여름 한철에도 물난리를 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어야 되는 물길의 폭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천에는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되게 물길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물길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계 보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 물길의 이중 구조가 아니라 단일의 물길을 하다 보니까 전체 홍수에 대비해서 물의 양을 갖다가 공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물의 단면을 갖다가 깊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계천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청계천 위쪽에 있는 보행축가에서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자료를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조선시대, 조선 후기 때의 천변을 찍은 사진을 보면 대부분 천의 폭이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물론 깊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사급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상중에서 내려오는 그런 토사들이 쌓여서 매번 준천에 대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런 물길과 함께 그 큰 물길의 한편에 정리돼서 그 빨래터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이해를 한다고 치면은 이 주변에 대한 이해, 이 물길 굉장히 큰 물길이 많은데 이 물길 주변에 대한 이해 폭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한옥 그 이후라고 된 여기에 어떠한 해법이 나올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도시 조직의 근대적인 변화를 볼 때 하나는 이 물길과 이 주변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길은 물길이 있고 물길 바로 옆에 길이 같이 존재합니다. 길과 물길.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가 물길이 있고 길이 같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종친교라고 하는 이 경우는 물길 옆에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다.